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제 10만 명의 병력을 이제 집결시켰고, 역사적으로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수치를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소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로 보는 세계 경제, 저는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이 미국 사람들에게 지리를 공부하게 하려고 전쟁을 창조했다. 근데 요즘 저도 그렇고 이진수 교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나 동유럽 지도를 보게 됩니다. 크림반도는 어디 있나.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깊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 어떤 기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위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라는 그 월스트저널 기사를 네. 포함해서 6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제 10만 명의 병력을 이제 집결시켰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향후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이든은 또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의 요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향후에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갖다 약속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나토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잘 아시지만 그 나토는 1949년에 소련의 그 베를린 봉쇄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협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협약의 핵심은 그 제5조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제5조의 내용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 권한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 원조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군사 방위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토가 그러니까 1949년 출범 당시에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12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참가국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북미의 2개국, 유럽의 28개국, 총 30개 국가가 네, 많이 참여했죠, 지금요. 근데 이제 그 철의 장막이었던 소련 붕괴 후 이제 구소련에 속해 있거나 또 이제 구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서, 예를 들면 1999년에 체코하고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2004년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2개국, 그리고 2017년에 몬테네그로, 2020년에 그 북마케도니아가 가입을 했네요. 소련이 복귀한 다음에 이렇게 그 구소련에 속해 있거나 그 구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우크라이나도 사실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2008년에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나토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결정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향후 가입을 그 약속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가입할지 이런 구체적인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그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 가입국은 아니고요. 협력국, 영어로 하면 파트너로 돼 있거든요. 근데 2008년 당시에 이 논의가 있을 때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반대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영국이 그러면은 그 중재책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가입은 약속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말자, 이렇게 그 타협을 하도록 해서 이제 2008년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즈음에 사실은 이제 이라크 전쟁 관련해서도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영국은 네. 이제 토니 블레어랑 이제 조지 부시가 이렇게 합작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이제 네. 이라크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이제 다른 입장이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구소련에 속했던 15개 공화국에서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그리고 뭐 세계적인 곡창지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이제 뭐 산업도 발전돼 있고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말이죠. 뭐 전략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 브레진스키 그 외교 전문가인데 그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갖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소련의 붕괴가 20세기 최악의 지정학적 참사다.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이게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그 러시아가 좀 회복을 해야 된다. 영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방향으로 그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이 사건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작년 7월에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글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이 역사적으로 하나라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이 되겠고요. 그 글에서 역사적으로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게 되겠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패권을 좀 사실은 계속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향후 푸틴이 꿈꾸는 그렇죠. 세계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1989년에 이제 11월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가 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이제 평화적으로 철수를 했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최악의 지정학적 참사라고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미소 냉전이 끝나는 그렇죠. 뭐 그런 시기였고 당시에 이제 미국이 나토가 향후에 이제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약속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순순히 물러났던 건데 러시아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2014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돈바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친러시아 경향의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부터 분리해서 러시아로 가자 이런 그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그 정부 간에 지금 무력 분쟁이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력 분쟁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그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병력 집결은 자국 내 군사훈련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는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긴장 상황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는 우크라이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뭐 특별한 그 결실은 없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느냐 이런 문제는 주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른 나라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Foreign Affairs의 그 마이클 키미지 교수가 쓴 기사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나토 동맹은 21세기 유럽에 적합하지 않다. 뭐 푸틴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토가 너무 크고 뭐 정의도 잘못됐고 너무 도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나토가 이제 그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이제 나토 정책을 이제 두 가지 가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나토가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가정하고 또 러시아가 결국은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밟았던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두 가지 모두 다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아무래도 좀 소련, 중국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시야를 보여주는 신문이니까 그런 기사를 신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그 푸틴은 이제 러시아 제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패권을 꿈꾸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소금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사실 뭐 아프가니스탄에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뭐 개입하지 않을 것 같고 경제적인 제재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고 이미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제 그 제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러시아에서 북해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건데요. 이 사용 승인이 아직 그 독일에서 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세계적인 금융 결제망이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결제망을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러시아를 이 결제망에서 배제하자 뭐 이러한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결제망에서 이제 러시아를 빼자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 유럽의 그 주요한 천연가스 공급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수요의 약 그 4분의 1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 러시아의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이라는 데에서 러시아로부터 북해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제 작년 9월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독일에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 그 신규 파이프라인의 사용 승인을 하지 말자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건 고려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독일 총리가 이 신규 파이프라인은 그 민간 부분의 이슈다.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뭐 이런 입장을 또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스 제일 많이 쓰는 나라고 또 작년에 573%가 올랐는데 네. 이것도 뭐 그 전쟁과 연결시키면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은 이런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좀 시장 원칙에 어울리지 않게 가스 공급을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천연가스 구입을 줄이면 뭐 러시아 경제에 타격도 있겠지만 뭐 유럽은 뭐 타격을 안 입겠습니까? 동시에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 추가로 가스를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카타르하고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스웨덴 상업은행 그 SEB의 수석 상품 분석가 비안 슈엘드롭은 유럽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석탄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럽에 이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러시아로부터 그 천연가스 구입을 줄이는 게 그래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안이 그 러시아를 그 세계적인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 배제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배제한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경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달러화가 중심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이니까요. 특히 러시아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렇겠죠. 러시아 기업과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이슈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국제금융 체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또 중국을 중심으로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그 국제금융체 기존의 국제금융 체제에서 배제가 된다면 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중국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것도 참 어려운 방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안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천연가스 구입을 줄이는 방안, 스위프트를 배제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 채택하기 좀 어렵다고 본다면 그 러시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그 제재 조치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러한 그 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시장이 아직 동요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 작년에도 가스 가격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심했는데 올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리 세계 경제에서 큰 화두인데 또 이렇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분명히 상승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뭐 가속화되지 않겠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일단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반적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질 그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이 그 세계 제5위의 그 우크라이나가 수출국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밀 생산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밀에 크게 의존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적인 불안정이 그 국가에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비아 같은 나라는 밀 수입의 43%를 그 우크라이나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멘은 22%, 말레이시아는 28%, 인도네시아는 28%, 방글라데시는 21%그 국가들에도 이제 파급 효과가 있게 되는 거게 되겠죠. 추가로 좀 캐트린 스토너 월스트리트저널 2022년 1월 14일자 기사를 보니까 푸틴이 어찌됐건 이제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당시 지지율이 이제 65%에서 80% 그리고 또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제재를 하니까 이제 90%까지 올라갔는데 정치 외교적인 상황 대외적인 문제를 국내 정치 상황에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뭐 혼수 상태였는데 이제 가석방 담당자에게 이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투옥시키고 또 우리 보리스 넴초프 이제 언론인인데 모스크바에서 살해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뭐 러시아의 패권을 꿈꾸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식으로 이제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그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계없이 2019년 그 퓨 서베이가 보니까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74%가 투표가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한다. 미국과 동일한 수치. 민주적인 열망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의 11%만이 푸틴을 신뢰하고 오히려 메르켈은 66%를 신뢰하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그 히틀러가 침공을 해가지고 초토화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수치를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소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21년 그 레바다 센터 여론조사에 의하니까 18세에서 24세 러시아 청년들 48%가 영구 이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가 바라듯이 러시아가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또 서구 민주주의를 쫓아가길 바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전쟁까지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민주주의를 원하고 또 러시아의 젊은 세대들은 또 지금 현재 경제라든지 정치 상황에서 큰 만족이 없는 뭐 이런 그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어떤 그런 단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워낙 비참한 거니까요. 일어나면 뭐 정말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외교적,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또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석탄을 쓰게 된다면은 이것도 환경 문제도 있고 말이죠. 외교적으로 좀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보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